사람들은 다 인생을 두 단계로 사는데 나와 내 가까운 친구들 몇 사람은 인생을 세 단계로 살았다. 그래서 행복하고 보람있게 살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게 된 것은 내가 30대 중반에 연세대학교 교수로 갔을 때에는 전부 우리 교수들이 인생을 두 단계로 살았습니다. 태어나서 30까지는 나를 키우는 교육의 단계고 60까지는 직장에서 교수로 일하는 단계고 정년퇴직하면 가정으로 돌아갔다가 인생이 끝나고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65세가 돼서 정년퇴직을 하면서 가만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남들은 다 늙었다고 생각하고 나도 65세면 다 늙는 줄 알았는데 뭐 늙었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남들은 늙었다고 그러니까 늙은 거지. 나는 공부도 더 하고 싶고 일도 더 하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싶고 하는 생각이 더 많으니까 왜 자꾸 늙었다고 생각하나 말이죠. 그래서 연세대학교 떠날 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다시 출발하자. 일본 사람들도 이제 그런 문제를 가졌는데요. 사람이 60쯤 되게 되면 아들, 딸들은 다 독립해 나가고 직장에서도 이제 떠나게 되면 사회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럼 다시 태어나면 70, 80, 90까지 어떡할 거냐 말이죠. 내버릴 거냐. 그 기간이 더 소중하니까 그 살리자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선진국가에 가면 요새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65세에서 정년퇴직하고 지금까지가 제일 일도 많이 했고요. 또 보람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안합니다만 좀 그 후배들한테 자랑하는 건 나는 인생을 세 단계를 살았다. 30까지는 교육을 받고 60세 교수 일을 하고 다시 태어나가지고서 90, 100살까지 일하니까 세 단계를 살았다 말이죠. 근데 이제는 60에 대해서 늙었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80쯤 되게 되면 난 늙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90대니까 늙기 시작하대요. 90이 전까지는 뭐 늙었다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늙는 건 우리 몸이 늙는 거지 우리 정신력이 늙는 건 아닙니다. 공부하는 거라든지 무슨 글 쓰는 거라든지 그건 아니고 몸에 늙었다고 해서 내 인생을 내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60 넘어서부터 지금까지 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살고 보니까 이거아니 일을 즐기는 사람, 뭐 젊은 사람이거나 나이 많은 사람이거나 일을 즐기는 사람이 행복하고 보람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만났던 사람 가운데 이제 한두 사람들을 좀 소개하면 그분들 어떻게 살았나 하는 거 느낄 것 같아서 말씀드린데요. 한번 고려대학의 한배호 교수님이라고 우리 아주 좋은 교수입니다. 정치학과 교수고요. 대학원장도 지나고 한 분인데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반을 내가 담임해 주셨는데 그때 그 제일 키 작은 이고원이라고 하는 학생 생각나세요? 그래요? 생각나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너무 키가 작아서 나보다 뭐 훨씬 작으니까요.
내가 담임했을 때 제일 1번짜리 앉거든. 그때 키가 큰 데로 앉으니까 제일 끝에 앉았다고요. 그래서 기억난다고 그랬더니 한 번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래요. 오라고 반갑다고 하죠. 그랬습니다. 그 약속했던 시간에 왔어요. 근데 키가 작은데 뭐 얼굴도 별로 작고 그대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반갑게 차를 마시다가 뭐 때문에 왔는가 하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이건군이 이번에 광화문에서 서예 전시회를 하는데 그 전시회에 은사들은 이제 다 세상 떠났으니까 나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몇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 은사님을 좀 모시고 싶었는데 시간이 있으면 오시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 내가 가야지. 가면 좋지. 그런데 하도 오래간만에 만나니까요.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그 아들 같아서요. 대학 졸업생은 다 어른 돼서 만나니까 이제 그렇지 않은데 고등학교 때 담임했던 학생들은 어린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흠없이 물어봤습니다. 가만히 있자. 지금도 연세가 어떻게 됐더라?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됐더라? 그랬더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도 90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90 될 때까지 키도 못 크고 뭐 했나? 그랬더니 미안합니다. 그래요. 그 90인데 이제 서예전시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약속한 날 그 전시회 하는 데 갔어요. 갔더니 동창들이 뭐 쭉 다 모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 동창들 가운데 그 제일 키가 작고 그러지만 그 서예가가 제일 행복해요. 건강도 좋고요. 보람있게도 일하고요. 그래요. 그 내가 물어봤어요. 서예 공부를 언제 시작했냐? 그랬더니 63세에 자기 이제 직장에서 사회를 다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됐거든요. 그때 내가 앞으로 70, 80세까지 넘도록 살 텐데 이제 남은 인생 뭐 하지 하다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서예 공부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라도 아마 시작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서예를 시작한 거예요. 서예를 시작하게 되면 자연히 이제 한문을 써야 하니까 중국 한학도 이제 공부하게 되고요. 또 우리 한글에 대한 것도 이제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도 이제 봐야 하고 또 그게 문헌이 나오고 그러니까 공부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젠 좋은 서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화문에서 전시회 한다고 그래서 내가 옆에 가서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난 그동안 나보다 키가 큰 줄 알았더니 마찬가지로구나.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즐겁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우리 여기에도 한 번쯤 서예를 할까 하는 계획을 하다가 계획이 달라져서 지금 못했습니다. 근데 행복하게 살아요. 나는 그걸 볼 때 말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 들어서가 아니고 언제나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이 행복하고 보람 있는 거구나 말이죠. 좀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요. 외국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는데요. 한번 여의도에 뭐 사회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다 70대쯤 넘은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모였는데 이제 강연을 갔어요. 강연을 갔는데 강연 시작하기 전에 15분 동안 이렇게 동영상을 보내줘요. 동영상을 보내주는데 나도 모르고 갔으니까요.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하니 미국의 유명한 여자 화가예요. 유명한 여자 화가인데 이 여자가 90에 그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101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그림이 아주 인물화들 많이 있고 인물화와 풍경화가 이제 함께 된 그림들이 그랬는데요. 아주 좋아요. 나래가 봐 좋아요. 그래서 90에 전시회를 시작하고 101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거기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림이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쭉 이제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유명해지니까요. 아주 좋은 화가 됐고요. 마지막 그림이 이제 101살 때 그림인데요. 아주 그렇게 그림이 젊어요. 보기 좋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나도 뭐라고 느꼈는 거 아니, 사람은 이렇게 정신적으로는 늙는 게 아니라구나 말이죠. 그러니까 좀 열심히 늦도록 뭐 한 가지씩은 하는 게 좋겠다 말이죠.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수료직도 지나고 이제 그랬으니까 하는 말씀인데요. 인생은 이제부터 행복하게 보람있게 살게 되고요.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인생을 좀 더 이렇게 보람있게 사는데 공부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가급적 가능하면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독서하는 걸 잊지 말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람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제가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났는데요. 여기 전시 내방에 가게 되면 전용식 씨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 사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뭔가 좀 이렇게 한국 교육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요. 외국에서는 초등학교 교육을 어떻게 하나 그 점 연구하고 싶어서 이제 캐나다를 갔습니다. 캐나다 가서 거기서 이제 교육학을 공부하다가 이제 거기에 남게 돼서 이제 캐나다 시민이 되고 이주하게 됐는데 아주 가깝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오게 되면 여기도 아마 한 두 번쯤 들렀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 얘기가 아니고 그분 동생의 얘기입니다. 그 전영식 선생이 캐나다에 먼저 이민 가서 이제 기초를 하고서 이제 생활하고 쭉 있는데 자기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이 집이 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상업학교를 나왔습니다. 상업학교를 나와가지고 이제 어느 회사에 이제 일해서 상업학교 이제 그 회계일 같은 거 보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생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동생이 캐나다로 이민 오게 되면 상업학교밖에 못 나왔지만은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주선해 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5월에 걸려서 이제 캐나다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요. 아마 그때가 이제 20대 후반 27살쯤 아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공이 돼서 캐나다로 이민을 갔거든요. 갔는데 그 형이 동생 보고 뭐라 그랬는 거 아니? 너 한국에 있을 때는 상업학교를 나왔는데 여기는 그거 필요가 없다고 그건 이제 다 기계로 하고 그러니까 필요가 없고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기술자만 되면 문제 없다고 기술자만 되게 되면 그리고 또 기술에서 내가 성공만 하게 되면 또 길이 열릴 테니까 내가 너를 누구한테 소개해 주는 거 아니 캐나다 친구가 한 사람이 그 기계 관계에 이제 공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개해 줄 테니까 가서 기술 배우라고 한 3년쯤 기술 배우게 되면 아주 기술자로서 일할 테니까 가라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 동생을 이제 거기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참 성실합니다. 아주 성실한 사람인데 형님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가서 쭉 거기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요. 자기는 영어도 잘 못하죠. 또 기술은 처음 배우죠. 그러니까 주인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자기도 좀 많이 기술을 배워야겠고 그러니까 가서 이제 한 달쯤 지나고 보니까 내가 봉급을 받고 일을 할 바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좀 많이 배워야겠고 또 우리 주인에게 대해서도 부끄럽지 않게 도움을 줘야겠는데 뭐 도움 주는 방법이 없겠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다른 기술자, 캐나다 기술자보다는
일을 더 많이 해주는 거. 그 이제 주인에게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는고 하니 다 이제 5시 퇴근돼 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갑니다. 그래도 이 친구는 남아가지고서 1시간 동안 또 자꾸 연습을 하고 자기 혼자 이제 기술 공부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갑니다. 그리고 아침은 다들 이제 8시에 출근하는데 자기는 7시에 일찍 가서 일찍 아주 전부 다 이제 청소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거다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좀 일찍 다 같이 일을 시작하고 그렇게 쭉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장이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 한국 젊은 애가 저거 왔는데 성실하고 애가 괜찮다 말이죠. 두고 보자 말이죠. 근데 한 달쯤 그렇게 하고는 안 할 줄 알았는데 2달도 그렇게 하고 뭐 석 달도 그렇게 하고 매일 1시간 일찍 나와서 다 준비해주고 일하고 끝나고는 또 1시간 동안 더 일하고 돌아가고 거의 1년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얘기했습니다. 너 그렇게 일 많이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똑같은 봉급을 주지 더 줄 수는 없고 하니까 이제 안 해도 괜찮다고 이제 뭐 기술도 좋아지고 안 해도 괜찮다고 그러니 저는 뭐라는 거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난 영어도 서툴고 또 내가 또 좋은 기술자가 돼야겠고 좀 또 도와드리고 싶고 그래서 하는 거니까 그냥 도와달라고 말이죠. 그냥 그렇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주인이 너 알아서 그렇게 하라고 말이죠. 너 일 많이 한다고 해서 계약한 이상 봉급 주는 거 아니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거의 1년 반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1년 반쯤 지나서 크리스마스가 가까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이 그 전군을 찾더니 뭐라 하는 거 아니 너 그렇게 나 위해서 우리 회사에서 일 많이 해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많이 줬는데 내가 봉급을 너한테 따로 올려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가 돼서 선물 하나 줄 테니까 그 선물을 받아라 말이죠. 그게 무슨 선물을 주려는가 자기는 그저 생각하기에는 잘하게 되면 양복이나 한번 해주려는가 아니면 무슨 뭐 기념품 같은 거 시계 같은 거 하나 해주려는가 그랬는데 그 사장실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뭐라고 하니 너 지금까지 쭉 일하는데 제일 불편한 거에 자동차가 없어서 차 없어서 고생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타던 자동차를 너한테 줄 테니까 이젠 자동차로 출퇴근해라. 그제 뭐 버스 타고 다니고 고생하지 말고 잘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래 전군이 그만 깜짝 놀라서 전금 미안해서 못 받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걸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캐나다에서는 다른 건 거절하는데 괜찮지만은 선물을 거절하는 건 안 된다. 그건 하면 안 되니까 형님한테가 물어보라고 말이죠. 그래서 형한테 와서 우리 사장님이 나한테 자동차를 선물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다고 하는데 형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형이 뭐라 했는가 하니 캐나다 사람들은 선물을 거절하면 안 된다고 그건 진심으로 주고 싶어 주는 거니까 받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큰일 났구나 말이죠. 생각하다가 사장한테 가서 나가 선물로 받겠다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뭐라고 하니 무슨 조건이냐고 말이죠. 조건이 뭐고 하니 내가 이렇게 차가 없다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좀 미안하고 그러는데 주시는 선물을 자동차를 받고서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 이 차를 목사님한테 드리고 우리 목사님이 타는 좀 작은 차가 있는데 그 차를 내가 받고 와도 괜찮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가만히 얘기했더니 그럼 네가 마음대로 하라고 말이죠. 내 마음대로 하라고.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차 선물로 받았다고요. 받아가지고서 그 선물 받은 차를 이제 교회 목사님 드리고 목사님은 가난하니까 이제 작은 차를 탄 내가 대신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이 저는 참 이상한 놈이라고 말이죠. 다
그 적게 일하고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저 쓸만한 놈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몇 해 동안 데리고 있어 보니까 기술도 좋아지고요. 믿음직하게 돼요. 그 내가 갔을 때에 그 형님이 말이죠. 형님이 나보고 얘기하는 말이 뭔가 하니 그 사장이 나보고 찾더니 말이죠. 하는 말이 뭔가 하니 형님 되는 당신이 좀 투자하고 내가 또 좀 투자해가지고 조그마한 공장 하나 차리자고. 그리고 당신 동생을 거기다 갖다 두면 틀림없이 성공할 거라고 말이죠. 틀림없이 좋은 공장 만들어줄 테니까 좀 투자하자고. 그래서 그 전용 선생이 나보고 그래요. 나는 돈이 없어서 투자할 게 좀 없고 나하고 다른 친구하고 모아가지고서 좀 투자하고 그 사장이 좀 투자해서 자기 동생한테 그 공장을 맡기려고 한다 그래요. 난 그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듣고서 말이죠. 이게 사람이라고 하긴 뭐 한국이든지 캐나다든지 어디든지 성실하게 진실하게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성공할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형님도 그렇고 얘기를 들어보고 캐나다나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보고 내 주변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인가? 일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일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요새 우리 뭐 최저임금이 어떻다, 뭐 계약직이냐, 뭐 이런 거 문제 있다고, 뭐 52시간 근무하다 그런 거 따져가지고 잘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 즐겁게 행복하게 일하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교수들도 가만 보면 정말 그 공부하는 게 즐거우니까 공부하지 그걸 억지로 하라 하게 되면 못합니다. 제가 이제 며칠 있다가 지방에 좀 가게 되는데요. 가게 되면 우리 연세대학교에 있던 천문학 교수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교수는 이공대학에 계신 교수죠. 가만 보면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강의할 건다 공유하건 또 연구실에 가서 또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침 8시에 나왔다가는 저녁 8시에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봉급 더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싶고 또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역사에 남게 되죠. 어느 대학의 어느 교수가 이만큼 업적을 가졌다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학술원 의원도 되고 예술원 의원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즐기는 사람, 일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 성공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걸 무슨 내가 뭐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연구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가만 보게 되면 어떤 민족이 어떤 국가가 경제적으로 다 행복하게 사느냐, 그저 일해서 부자 되는 건 아니고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또 그 행복은 일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피곤하다고 해서 보수가 적다고 해서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건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가운데 가장 좀 중요한 얘기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는 우리 사람들의 생활이 개인, 사람 수가 적으니까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일만 다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종교 책을 읽어봐도 그렇고요. 또 공자님의 뭐 논어 같은 걸 읽어봐도 그렇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으면 되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는 인구가 많아지고 경제 구조가 바뀌어서 농사 짓는 사회는 좀 적어지게 되고요. 상공업이 발달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나보다도 사회생활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도 그게 되지 못하고 우리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지느냐, 그런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하고 그럽니다. 요새 우리 이제 정치 문제도 좀 많이 복잡하니까 좀 걱정을 합니다. 좀 개인적인 말씀드렸어요. 미안합니다만 며칠 전이죠. 우리 며칠 전에 어떻게 새벽에 자다가 꿈에서 깨게 되는데요. 이상하게 꿈을 꾸는데 바다가 이렇게 내 앞에 쭉 내려다 보이는데 이 바다가 이렇게 바닷물이 깊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데 이렇게 쭉 내려다 보니까 별들이 거기에 잔뜩 떨어져 있어요. 그 내가 꿈에도 아니 별은 하늘에 있게 마련했는데 어떻게 별이 바다에 떨어졌냐고, 저거 어떡하지? 저거 큰일 났구만, 저거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꿈을 깼어요. 깨고서는 이상하다. 세월호 사건이 아직도 기억이 남아있는데 그때 참 즐겁게 행복하게 우리와 같이 살아야 할 어린애들이, 중학생들이 다 바다에서 희생당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고 무슨 일이 이렇게 걱정스럽다. 이제 그러고는 있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조반을 먹고 좀 늦게 뉴스를 들으니까 지난 밤에 이태원에서 150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세월호 사건이 나고 얼마 안 됐는데 애들이 이렇게 150명이나 죽었으면 어떡하나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마음 좀 아프게 보내고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민구하니 어린애들은, 젊은이들은 하늘의 별로 빛나게 살아야 할 인생들인데 잘못돼가지고 어른들이 실수해가지고 바다에 떨어지게 되면 그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도 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고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며칠 동안 가만 보내고 있는데요. 세월호 사건에 그렇게 많은 애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 어른들이 그 애들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뭔가 우리 사회가 달라져야겠다 하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안 하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을 이번 기회에 몰아내야겠다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서 말이죠. 내 책임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사건을 자꾸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세밀하게 조사는 안 합니다만은 제일 마음 아픈 거 민구하니 세월호 사건이 왜 생기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 희생하게 됐는가 하는 거 다 압니다. 다 알면 그런 일 다시 없애야겠다. 다시 그런 일 만들지 않아야겠다. 그래야 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선 말이죠. 조사한다, 어떤다 해가지고서는 솔직히 말하면 좋지 않은 사람들이 그 어린애들의 죽음을, 그 부모들의 가슴 아픈 것을, 그 은사들이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한 걸 희생의 제물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해가지고서 잠수함으로 맞았다 하기도 하고요. 또 무슨 충돌했다고도 하고요. 그럼 또 조사한다, 또 조사한다. 9번 조사했습니다. 그게 언제 끝났는 거 아니? 요새 끝났습니다. 그럼 결과가 뭐 나왔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에 상관이 그대로 뿐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정부에서 돈 많이 주어가서는 다 따먹고선요, 저희 쓰고 싶은 데 다 쓰고, 그 여행까지 하고 말이죠. 어른들이 아주 나쁩니다. 정말 정치가들이 정말 나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국민이 이제 어른들이 그 많은 애들을 바다에서 희생시켜 놓고서 그 돈 뜯어 먹느라고 왔다 갔다 하고, 그건 아니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는 아니죠. 그래서 150명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번에는 안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새 여러분 나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새날에 벌어지는 거 쭉 보니까 이건 어른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정치가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 떨어졌다 해서 좀 이렇게 뭐 이태원 사건이 났다 해서 이번 기회에 대통령 몰아내자 그분들만 하고요. 요새 뭐 누구 차려놓는데 실명을 내야 된다 안 내야 한다고 전부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 없고요. 이거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할까 그러니까요. 나도 부끄럽습니다. 이거 우리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못됐는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건 후배들에게도 얼굴 들 낯이 없고요. 민족의 희망이 없지 않냐 말이죠. 국가의 희망이 없지 않냐 말이죠. 그래서 마음 아프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동아일보에 나가긴 했습니다만은 동아일보에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그러려면 정치꾼들 다 우리가 몰아내자. 그리고 국민으로 다시 돌아가자. 대통령이다 뭐 장관이다 뭐 이렇게 정치하지 말고 국민으로 돌아가자. 왜?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생각하면 다시 하자. 다시 하면 정치 싸움 안 할 거다 말이야. 그 아픈 마음을 갖다가 나눠 가질 줄을 모르고 그거 이용해 가지고서 또 정치 싸움들 하려 보니까 그러면 내가 같은 사람이 너무 화가 나니까요. 희망이 없구나 말이죠. 이래 가지고는 정말 안 되겠다 말이죠. 그래서 좀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돼야 하느냐.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옛날은 개인으로 살았지만은 이젠 민족과 국가가 단위로 삽니다.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장래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느냐 하게 되면 이렇게는 안 할 거다. 그러니까 뭐 여당에 들어가 있든지 야당에 들어가 있든지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생각 바꾸자 말이죠. 그래서 생각 바꾸지 않으면 희망이 없단 말이죠. 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걱정하고 싶은 게 뭔가 하니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고 또 직장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고 또 내가 소속되어 있는 종교단체도 있고 다 있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생각을 해보자 말이죠. 이걸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생각을 해보자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몇 가지 느끼는 게 꼭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의 병입니다. 민족의 병인데 몇 가지 꼭 없애야 하는 게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없애야 합니다. 그 첫째가 뭔가하니 흑백 논리가 없애야겠다. 흑백 논리라고 하는 건 뭔가하니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런데 나는 100가지 옳고 너는 0이다. 완전히 틀렸다. 그 생각 버리자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너무 습관이 됐어요. 여러분이 이따만큼 이제 역사 같은 거 공부하게 되면 임금에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어떤 신하냐 그렇게 물어보면 목숨을 걸고 가난한 신하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한테 가서 맹고하니 목숨을 걸고서 나는 목숨을 바치고서 임금님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깔려있는 건 맹고하니 흑백론입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내가 하는 게 옳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무슨 생각 가지고 사냐면 그건 틀렸습니다. 이게 옳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흑백 논리가 없는 이제 영국, 미국 사람들은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비교적 좋고 당신은 비교적 나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논해보고 대화해보고 더 좋은 걸 찾아갑시다. 그렇지 넌 틀렸다. 나는 옳다. 그 생각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고요. 이게 누구나 다 하는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흑백 논리를 반대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네 가지 원색이 있습니다. 네 가지 원색이 이렇게 있는데 그 원색을 밝은 방향으로 쭉 이끌어가면 정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네 가지 원색을 어두운 방향으로 쭉 끌고 가게 되면 마지막에 흑색이 생깁니다. 검은색이 생깁니다. 그런데 100% 올라가는 백색, 그건 존재하진 않습니다. 멀리만 생각하는 겁니다. 또 끝까지 내려가서 흑색, 완전한 흑색은 그건 없습니다. 그건 머릿속으로만 생각으로만 있는 거고요. 없습니다. 그럼 있는 게 뭐 있는가? 저 끝에서부터 이 꼭대기까지 중간에 오는 색인데 이게 전부 회색입니다. 회색입니다. 그러니까 100까지는 못 올라가고요. 99.9까지 올라가고서는 100이 되는데 그건 없습니다. 또 내려가는데 0까지 내려가는 건 없고요. 1까지 내려가고서는 그 다음에 회색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이 어느 정도 옳고 어느 정도 틀리고 비교적 옳고 비교적 틀린 거지 나는 완전하고 너는 틀렸다 그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민족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완전히 흑백 논리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넌 틀렸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이제 우리 무슨 민족을 분열시켜 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제일 세계적으로 그거 없는 나라가 어떤 고안이 영어 문화권입니다. 이 사람들은 흑백이라고 없습니다. 비교적 선하고 비교적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장점도 인정하고 약점도 인정하고 내게도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합니다. 근데 특별히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그 제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첫째는 누구 아니 종교적으로 교리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하는 건 옳고 내가 믿는 건 옳고 이렇게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서울역에 나가게 되면요 열심히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뒤에다가 지구선에서 전도하잖아요. 그 전도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그랬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다 그건데 사람은 그건 없습니다. 실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좋은 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흑백 논리를 없애면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뭐하니 내 좋은 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 너 잘못된 점과 내가 잘못된 점, 그걸 우리가 함께 대화해 가지고서 더 좋은 거 찾아가 보자. 더 좋은 거 있으면 일로 가자.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당과 야당이 그렇게 돼야 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대화를 해 가지고서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더 좋은 게 뭐냐 하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번 이태원 사건 나니까 야당 일부 사람들은 잘 됐다. 윤 대통령 이번 기회에 내쫓자 말이죠. 누구 위해서 하는 겁니까? 또 이쪽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교하니 우리 것만이 오르니까 남들은 따라오든지 말든지 우리가 하겠다 말이죠. 그러니까 국렬이 분열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흑백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민족 분열이 생깁니다. 근데 이 민족 분열은 지금 우리가 제일 심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건 뭐 정치 누구 싫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뭐라겠는고 하니 민족이 통합해야 산다고 그랬습니다. 민족 통합하지 않으면 산다고 말이죠. 그 끝날 때도 뭐고 하니 민족 통합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돼서 끝나는 5년 동안에 이렇게 분열될 일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분열돼서 싸우는 길이 없습니다. 그 이쪽은 여당이 있고 이쪽은 야당이 있으니까 이 고통을 우리가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 나는 비극도 극복하지 못했고요. 또 이태원 사건도 이대로 가게 되면 또 희생만 시키고 우리 사회를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다 하는 게 뭔가 하니 공감대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책임이 있다.
제일 흑백 논리에 빠진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무슨 생각하는 거 아니? 내가 하는 건 옳으니까 그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런 판단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뭔고 아니? 과거에 집착해서 미래를 못 가지는 겁니다. 저는 좀 내가 겪어낼까 하면 좀 답답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옛날입니다. 옛날에 내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에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가 아주 성실하고 좋은 제자인데 한번 여름방학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좀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에 이제 갔습니다. 같이 이제 길을 가다가 내가 그래서 심심하니까 물어봤습니다. 지금 몇 살이냐고 그랬더니 27살이라고 그래요. 27살이면 시골에서 결혼할 나이가 되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저도 결혼할 나이가 되고요. 제가 장손이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이제 결혼 늦었다고 걱정합니다. 그래요. 그럼 빨리 결혼을 해야지. 그랬더니 심심하니까 이제 가다 하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제가요, 연세대학교 와 있는 동안에 숙명 여자대학 다니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고향도 비슷하고 성격도 좋고 그래서 약속했습니다. 내가 군에 갔다 오고 그 여자친구가 숙대를 졸업하게 되면 우리 부모님한테 허락받아가지고 결혼하자. 그 약속에 둘이끼리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군에서 이제 입대했다가 끝내고 나오고 또 여자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자. 그 내 제자가 되는 거 아니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나 사실 이러이러한 여자친구가 있고 군에서 나와서 결혼했으면 하는데 허락해 주시면 결혼하겠다고. 또 그 여자의 가정에서도 허락해 주시면 결혼하기로 약속했다고. 잘했다 말이죠. 그저라도 네 결혼이 늦어서 할아버지 볼 낯도 없고 그랬는데 우리 할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자 말이죠. 그 아버지가 손주를 제 아들을 데리고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얘가 그동안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할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면 결혼하겠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아주 좋아서 그래야지 그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두 가지만 좋으면 결혼해라 그랬습니다. 첫째가 빙고하니 궁합이 맞아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궁합이 맞으면 되고 또 하나는 그래도 우리 집안이 옛날부터 뼈대가 있는 집안인데 명문 집안인데 상대방 집안이 가정 그 원벌이 너무 낮으면 안 된다. 뭐 장사꾼이라든지 그러면 안 되니까 집안만 좋으면 해라 말이죠. 그래서 내 제자가 어떻게 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고 그 여자친구를 만나서 두 가지만 허락받은다는데 좀 미안하지만 궁합을 보자고 말이죠. 그 여자친구도 뭐인 거 아니 우리 집안도 자랑하고 있다고 말이죠. 우리 아버지도 항상 뭐 집안이 어떠고 그러니까 괜찮을 거라고. 그래 궁합을 써가지고 오고 또 이제 그 가정에 이제 뭐 어떤 집안이라고 하는 이제 족벌 쭉 받아가지고서 다 준비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갖다 보여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그걸 쓱 보시더니 궁합이 참 좋다. 그렇게 좋은 건 별로 없는데 아주 좋다. 그 가정 족보가 어떻더냐. 그래서 족보도 좋은 것 같은데요. 하고서 보여드렸습니다. 또 보시고 또 보고 한참 보더니 턱치들 한 말이 뭔가 아니 안 되겠다. 왜 그랬습니까? 그놈의 집안하고 우리 집안하고 서울이자 한양에 있을 때부터 싸웠다가 우리가 낙향에서 와서 그 내 아버지가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놈의 집안하고는 절대 혼인 못한다고 유언했다고 말이죠. 그게 안 된다고 말이죠. 못한다는 겁니다. 이 할아버지는 손주가 빨리 결혼시키고 싶어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아버지가 이혼할 정도로 집안 싸움을 했으니까 안 된다고 말이죠. 그 아버지가 잘 타일러 봐도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내 제자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그 여자친구한테 이래서 걱정이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뭐라는 하니 그럼 어떡하겠냐고 말이죠. 근데 여자의 가정에서는 뭐라고 하니 그런 일이 있었긴 있었지만은 그건 다 옛날 얘기니까 너희가 행복하면 되니까 난 허락하겠다. 그 여자친구 허락했는데 이 남자 할아버지는 허락 안 합니다. 그것만 안 하니까 걱정이 됐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연인하고 걱정하다가 그 상대방 여자 가정에서는 뭐라 그래? 그것이야 허락했죠. 그런데 우리만 할아버지가 생각 바꾸면 되겠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생각하다가 할아버지가 생각 절대 바꿀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 참 어렵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가 양보하세요. 그러면 옛날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는 행복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건 안 돼. 그건 원수가 부해야지 그건 안 된다고 말이죠. 그거 못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참다 아들 보고 한 말이 뭔가 하니 아버지로서는 정말 할 말이 아니지만 뭔가 하니 우리가 기다려보자. 할아버지 오래 사시겠냐? 할아버지 오래 사시겠냐? 다시 말하면 뭔가 하니 할아버지 돌아갈 때까지는 어떻게 기다려보자. 그래서 늦어졌다 그래요. 지금 우리 생각하게 되면 그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런 생각을 못 버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전통적인 생각인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원수는 갚아야 합니다. 은혜도 갚아야 합니다. 그러면 끼리끼리 삽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옛날로 돌아갈 수 있지만은 장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국가 간에도 문제입니다. 저는 이건 제 생각인데요. 이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근대 현대사 이렇게 쭉 하던 사람들이 역사를 연구하다가 뭐라고 연구할 거인고 하니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미래와 젊은이들을 위해서 다 열어놨다고 김대중 대통령 때 다 열어놨는데 일본의 아베 총리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부 때문에 다시 깨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때문에 지금 받는 경제적 피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미쓰비시 회사의 뭐 때문에요. 일본서 기술 수출 안 하죠. 수출 안 하니까 지금 말을 안 하죠. 그것만 없었어도 경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겠는데 안 해주고 있죠. 지금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이 자꾸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걸 다시 묻고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지난 5, 6년 동안 우리가 큰 손해본 거죠. 근데 나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민구안이 경제적 손해보다도 일본과 한국이 더 많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걸 막아버렸습니다. 그 민구안이 과거를 지키기 위해서 미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젊은이들에게도 요구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나는 우리 아베 수상과 문재인 대통령의 제일 큰 실수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걸 바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민구안이 국민들이 볼 걸 민구안이 우리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가 정권을 위해서 정치하는가 이건 확실히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요 언제든지 이꼴로 나갑니다. 뭐 언제나 이꼴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한다 하는 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수련식 있는 날 마지막이니까 이런 문제를 다 생각하는 건 이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인간관계를 국가와 민족 속에 사는 동안에 인간관계에서 무엇을 좀 고쳐야겠는가. 정치가 어떻게 되든지 그건 다 문제고 뭐 솔직히 말하면 종교까지도 어떻게 되든지 물어볼 필요가 없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가 그런 문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이런 문제다 이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내가 좀 마음 아프게 겪었던 사건 하나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우리가 공동생활하는 동안에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을 대해가는 동안에 잃어버린 게 그거였구나. 그러면 안 되겠다. 그거 한 가지는 좀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제가 우리 수료식입니다만은 이런 점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있다가 경상북도 안동에 갑니다. 이 안동에서 있었던 옛날 사건입니다. 안동에 한 고아원이 있었는데요. 고아원에서는 지금도 그럴 겁니다. 18살까지만 고아원에서 맡아줍니다. 18살이 넘으면 이제는 어른이 됐으니까 사회로 나가라. 그래 내보냅니다. 부모도 없고 인척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고아원에서 살다 이제 18살 되면 나가야 하는데 거기에 이라고 하는 성을 가진 한 젊은이가 거기서 자라다가 18살이 됐습니다. 그 이제 고아원에서 나가야 합니다. 가정도 없죠. 그 가족 친척도 아무도 없죠. 나가봤자 직장도 없죠. 그러니까 군대에 먼저 가서 제대하고 나서 직장도 가지고 내 인생을 시작해야겠다. 군복무를 먼저 해야겠다. 군에 입대했습니다. 입대해서 이렇게 살아보는데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가는 이가 없고요.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살아서 중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중상까지 올라가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 바깥 사회에 나가봤댔자. 그러니까 직업군으로서 월급이 나오니까 여기서 좀 더 있다가 기술을 배우든지 해서 사회로 나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중사가 돼서 일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외롭고 고독하고 그건 느끼면서도 그런 대로 살되는데요. 한번 어떻게 마음에 많이 무거운 문제가 있었겠죠. 신병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군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사격 훈련을 가르쳐 주는데 거기 이제 수류탄을 이제 가르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류탄을 이제 받아가지고서는 꼭지를 빼서 이제 내 던지면 몇 초 후에 폭발하니까 이제 그 수류탄 던지는 그 사격을 쭉 시키다가 이 중사가 어떻게 생각에 마음이 울적했댔으니까 그랬겠죠. 그 수류탄 2개를 군복에다가 적어놓고서 그만 저녁에 탈영을 했습니다. 군대 들어가지 않고 탈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동 거리에 나와서 이제 막걸리를 마시고서 취해가지고서 거리를 쭉 다니면서 가족도 없고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고 군대에 가도 좋은 거 없고 탈영을 했고 하니까 이제 난 내 인생 끝냈구나 말이죠. 내 인생이 끝났구나. 그리고 이제 거리를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문화극장에서 영화를 본 사람들이 이제 욱 하고 밀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오면 수mon에 호주머니에 군복에 넣었던 수류탄 하나를 꺼내가지고서 그 안전핀을 빼고서 그 속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희생당하고 부생당하고 아주 그때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많이 떠들고 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헐병대를 재패 넘어가고 말이죠. 우리 남한산성 밑에 그때 군교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감이 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에서도 큰 문제니까요. 그 상사들 다 이제 뭐 군복 벗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사단장까지 책임을 지고 벗어나게 되고요. 아주 군에서 큰 사건으로 이제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군 안에서 저렇게 큰 사건이 났는데 저거 어떡하지 하고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니까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 하늘로 다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도 그런 일이 다시 없어야겠는데 그때 내가 군 정신교육 지도위원을 했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모이게 되면 이제 그 사건 문제를 이제 처리하고 얘기를 나오게 되고 군에서 다시 불행한 일이 없어야겠는데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 동안에 이제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거기 이제 남한산성 밑에 이제 교도소에 이군이 이제 이중사가 들어가는데요. 이제 이중사는 모든 희망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이제 뭐 내가 다시 세상에 나갈 수도 없고 사형은 이미 결정된 거고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사형을 받는가 하는 것밖에는 이제 없습니다. 근데 그 이중사에 대해서 상관들은 다 또 밀려나게 되고 말이죠. 제일 이제 고민하는 사람이 누구 하니 군목입니다. 이 군목이 이중사가 저렇게 들어와 있는데 내가 가서 좀 위로해주고 말해주고 그래야겠는데 나밖에 갈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제 몇 번 이중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간다면 귀찮다고 말이죠. 나 혼자 조용히 있다 죽고 싶으니까 만나고 싶지 않다고 자꾸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군목이 여러 가지로 마음 아프게 걱정하다가 내가 이중사를 저렇게 버릴 수 없고 그래도 이중사를 내가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래야겠는데 그래서 그 군목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한 번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그 밤을 새워서 이중사에게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고 기도하고 물어보고 하는 동안에 하나 느낀 게 있는 거 아니 이건 이중사의 잘못이 아니고 나 자신의 잘못이다. 나와 우리 군대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이중사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이중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이런 비극이 안 생겼을 텐데 이중사는 세상에 태어나서 사랑한 사람도 없고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사랑의 단절이 사랑이 없는 세상에 혼자 세워놓으니까 저렇게 되는데 이중사에 이제 사랑을 베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말이죠.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중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중사 갔더니 귀찮다고 나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좀 조용히 혼자 있다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군목이 이중사의 손을 붙들고 말이죠. 이중사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갈게. 그 이중사가 뭡니까?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네 잘못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내 잘못인데 내가 오히려 우리를 용서해 줘야겠다. 너한테 용서받을 사람은 우리지. 내 잘못이 없다. 목사님 왜 제가 잘못 없습니까? 제가 그 죄를 저질렀는데 이젠 저는 그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아니다. 내가 누구를 정말 사랑하든지 우리가 너를 사랑했으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너 사랑하지 못한 게 나와 우리 모두의 잘못이니까 내가 용서해 줘야겠다. 그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보면 이중사의 손을 붙들고 자꾸 울었습니다. 너를 이렇게 만든 건 우리지 내가 아니라고 말이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줘야겠다. 그랬더니 이중사가 그 얘기를 듣더니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할 말이 구하니 목사님 맞습니다. 난 한 번도 누구의 사랑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또 나도 누구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못했죠. 그리고선 둘이서 울었습니다. 그거의 계기가 되어가지고서 이 목사님이 이중사에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에도 너를 사랑하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앞으로도 내 영혼을 사랑해 줄 분이 있는데 이제 우리 그분한테로 가자. 내 잘못과 우리 모두의 잘못을 다 잃어버린 그분한테로 가자.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이중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니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럼 날 데려다 주세요. 날 안내해 주세요. 전 지금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나 사랑해 주는 분이 있으면 나 글로 가야죠. 그래서 정말 아주 울고해지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자고. 그게 계기가 돼서 이중사가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게 되고요. 성경을 읽게 되고요. 찬송도 배우기 시작하고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난 다음에 이중사가 목사님한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알기에는 사람이 죽을 때 장기를 이질하는가, 눈도 그리고 무슨 심장이나 위장이나 장기도 다 하려고 죽고 간다고 그러는데 나는 좀 남을 사랑할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 장기를 좀 다 누구한테 주고 가면 좋겠는데 알아봐 달라고. 그 목사님이 다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이건 총살입니다. 군법회에서 총살이기 때문에 안 되고 이 망막, 눈, 이 각막은 이식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이중사가 뭐라 하는 거 아니, 그럼 그거라도 꼭 알아봐 달라고 말이죠. 저도 좀 누구 사랑하고 싶습니다. 누구한테 이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알겠다고. 그 목사님이 군의관에게 연락해서 이제 각막을 주기로 하고 사형 날짜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만났던 사람이 누구 아니 그 각막 때문에 눈인식 때문에 거기에 사형장에 입혔던 군의관을 만났어요. 그 군의관이 나보고 그래요. 제가 그날 이른 아침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앰뷸런스가 오고 이중사가 내렸습니다. 목사님이 옆에 가서 너 이혼할 거 있으면 다 얘기해라. 그랬더니 이중사가 한 말이 민구하니 군의관님이 오셨는가요? 오셨다고.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 군의관이 갔습니다. 갔더니 이중사가 군의관 손을 꼭 붙들더니 한 말이 민구하니 군의관님, 나는 육신의 눈은 떴지만 마음의 눈을 뜰 줄 몰라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갑니다. 내 눈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육신의 눈도 다시 뜨지만 마음의 눈을 다시 떠서 내가 남을 위해서 베풀지 못한 사랑을 좀 베풀어 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나 대신 좀 누군가를 사랑해 달라고 얘기해 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군의관의 민관이 하겠다고 그렇게 전하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군의관한테로 갔습니다. 군의관님 더 할 무슨 얘기가 없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목사님하고 부르던 찬송이 있는데 그 2절까지 부르고 3절로 올라갈 때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아주 조용히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과 군의관이 나보고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음을 다 앞에 놓고 나니까요, 그렇게 착해지는가 봐요. 그 이중사가 자기 앞에 와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착했다고 말이죠. 아주 착했다고. 그 보내고 나서 제가 무척 좀 마음이 아팠다고 그래요. 그 나는 이 목사님과 그 이중사 모두가 깨달은 게 있는 거 아니, 사랑이 없는 곳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랑을 다 잃어버린 사람은 희망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내가 캐나다 하밀턴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 교회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다 드리고 1층에 내려가서 휴게실에서 이제 차 마시고 다 얘기하고 있는데 나도 이제 그날 가서 내가 설교를 했으니까요. 앉았는데 누가 내 옆에 와요. 의자를 가지고 오더니 선생님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 이중사 말씀을 하시고서 마음에 그렇게 무게를 가지고 느끼시고 아픈 마음을 전해주셨는데요. 제가 그때 군목입니다. 그래요. 제가 그때 군목입니다. 제가 이중사를 하나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래, 목사님 그때 군목이셨군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요. 그 나는 군정신교육 지도위원으로 있을 때 그 군의관을 만나서 간접적으로 얘기 듣고요. 이 목사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때도 나보고 하는 말이 맹고하니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나이 좀 많도록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데 제일 즐거운 건 뭔가 내가 사랑을 베푸는 때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푸는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하고 같은 철학의 집에 있는 안병 선생하고 관계를 제가 언제나 잊어버리지 못하는데요. 충청북도 영동에 내가 강연을 갔습니다. 강연을 다 끝내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옆에 휴게실에서 이렇게 나 혼자 조용히 눈 감고 쉬고 있는데 누가 노크를 한대요.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한 70대 후반쯤 될 분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더니 선생님 피곤하실 텐데요. 제가 한 5분만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앉으시라고 말이죠. 철마대가 맹구하니 안병욱 선생님 건강은 어떠신가요? 그래요. 지금 좀 나이도 많으시고 건강이 좋지 못해서 이런 사회활동을 못 하신다고 그랬더니 워낙 고령이시니까 그러시겠죠. 저 교수님 강연 듣고서요. 집으로 돌아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교수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못하게 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텐데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민구하니 저희들이 젊었을 때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괜찮았는데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갈 길이 없고 다 힘들게 살았는데 안병욱 선생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셔서 책도 써주시고 방송도 해주시고 강연도 해주시고 두 분 선생님 말씀 가지고서 저희가 그 어려운 시기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분 얘기해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불쌍하니까 두 분 선생님을 보내주셨다. 그렇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드리고 가야겠다 해서 인사드린 겁니다. 그리고 가려고 일어서서 돌아서다가 나보고 하는 말이 맹구하니 안병욱 선생님 뵙게 되면요 고맙다고 좀 인사해 주세요. 우리 위해서 수고 많이 해주셨다고 좀 꼭 인사해 주세요. 그리고 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만 생각하고요. 또 우리 안 생각하면 맹구하니 사람이 산다고 하는 건 무엇인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고생해 주는 것. 그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마음을 지금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우리가 다 가진다고 하면 우리 모든 문제는 자연히 풀려가는 거예요. 정치나 경제나 마찬가지 풀려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이제 다 우리 사회생활 하시고 많이 겪으신데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사랑이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손을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굶주린 사람에게는 조그마한 가난한 음식이라도 나눠 먹으면 되는 거고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내가 대신 짐 지어줄까 하면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가는 사회에 사랑의 선물을 나누고 사랑을 함께 베푸는 사람들이 가장 훌륭한, 가장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받는 인사는 언제나 같습니다. 우리 위해 수고해 주셨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대신 고생해 주셔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이 미안합니다만은 정치하는 사람이나 장관이 된 사람이나 그 사람보다도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다시 찾으면 우리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대한민국은 새로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자신, 그건 저도 오래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얻은 한 인생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도 좀 그런 생각을 함께 가지시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시면 오늘 우리 수료직과 더불어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시간을 함께 가진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